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새벽이 됐습니다. 저는 책입니다. 어제 오후 인터넷에 정말 재밌는 뉴스가 떴더군요. 가장 많이 본 뉴스였는데 여의도 식당 옆방에서 안철수 씨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고함을 친 이준석의 뉴스였습니다. 우리 정치판이 정말 천박이 쳤다고 할까요? 안철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보다 20살도 나이가 더 많은, 말하자면 인생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더욱이 의사라는 직업을 넘어서서 이 컴퓨터 백신을 개발하고 정치판에 뛰어든 뒤로 벌써 3선을 한 데다가 대선 주자이기도 했던 안철수를 두고 이준석은 대놓고 안철수 씨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거의 이 오만 방자하면 그 끝이 어딘가요? 부산까지 이 얘기를 좀 하자며 찾아갔던 인요한을 두고 공개적으로 미스터 린턴이라고 부른 뒤에 영어로 면박을 준 이준석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니 그랬더군요. 이럴 때는 닥터 린턴이라고 불러야만 영어 문법에 맞다, 아니 영어 예의에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언론은 이준석과 안철수가 카마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국회 앞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던 안철수가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까? 아니면 지인과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옆방에서 자신을 씹어대는 소리를 듣게 된 이준석이 오히려 봉변을 당한 것입니까? 자, 요즘 정치판을 보면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슈를 선점당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언론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선약을 먹은 여당이 낙승에 취해 200석 운운하는 민주당보다 먼저 민심을 잡으려고 움직인다고 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는 바람에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죠. 만약 윤석열 정부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총선까지 30%대 초반에 머문다면 참패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은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궁지에 몰리면 살기를 찾는 법입니다. 여당은 이슈를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평가하는 이슈는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 이것으로 시작된 메가시티 이슈가 첫 번째입니다. 이 이슈는 생각보다 휘발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처음엔 신문에도 조그마하게 취급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은 커지고 3일째는 굉장히 커진 대문짝만한 기사로 바뀐 그런 이슈가 됐습니다. 솔직히 김포시 외에도 하남, 광명, 시흥시, 더 나아가서 분당이나 고양, 일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서울과 전부 다 붙어있는 도시들입니다. 시흥, 하남 같은 경우는 길 하나를 두고 한쪽은 서울특별시, 한쪽은 경기도라는 것인데 정말 웃기는 구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슈가 된 겁니다. 결국 이 이슈는 곧 서울과 연결된 도시지역을 서울에 모두 편입하는 수도권 행정구역 재편 이슈로 번졌고, 지방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국토 재설계 이슈로 더 확대되는 중입니다. 가령 영남 같으면 부울경을 넘어서 부산 메가시티, 그리고 호남에는 광주 메가시티, 뭐 이런 식입니다. 어쨌든 언론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를 선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걸 부동산과 또 연결시킨 겁니다. 집값이 오를 거다. 자, 국민의힘은 6일 부산 5선 조경태를 위원장으로 하는 UCT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라는 걸 출범시켰습니다. 이게 또 처음에 거론됐을 때 이름은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였죠. 그런데 이슈를 계속 확대하면서 수도권을 슬쩍 빼버린 겁니다. 삭제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메가 서울 외 메가 부산, 메가 광주 등으로 이슈를 확대하겠다는 포석으로 결국 국토 재설계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조경태의 말이 이렇습니다. 주민이 원한다면 부산, 광주 등에도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뒤어뜨린 이슈인데 공매도 금지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주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정부에서는 귀를 막고 있는 듯이 보였죠. 언뜻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에 한정된 이슈 같지만 우리 주식 인구는 무려 1,400만 명이나 됩니다. 바꾸고 말하면 중산층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개미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가렛 대처를 공부를 해보면 이 주식시장이 얼마나 보수 정권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처가 출범했을 때 영국의 주식 인구는 불과 2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처가 영국 공기업을 모두 민영화를 하면서 영국의 주식 인구는 1,000만 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보수 정당 혹은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됐습니다. 어떻든 우리 주식시장의 1,400만 그 대부분은 개미들입니다. 따라서 공매도 금지 이슈는 엄청난 대형 파급력을 가진 이슈였습니다. 그걸 정치권에서만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개 언론은 이 공매도의 순기능을 말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언론들이 심지어 보수 언론 세권 모두 다 사설과 칼럼을 통해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매도 종목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있는 입어본 경험이 있는 개미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한 이들이 탁상에서 하는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공매도 시장은 무척 잔인합니다. 많은 개미들은 사실상 외국인들이 장악한 공매도 시장에서 한 번 잘못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공매도 시장은 오래전부터 불법이 판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던 것입니다. 기울어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외국인 공매도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벌써 100조를 넘겼습니다. 이쯤 되면 외국인이라고 표시되는 그런 투자 세력은 주로 투자 은행들인데 이들은 한국 주식시장을 봉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선비처럼 책상에 앉아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지 않도록 하는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주질대고 있을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매도를 금지하자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월요일 대폭등을 했습니다. 언론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전격 시행된 공매도 금지로 공매도를 했던 외국인 투자자에겐 태풍이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겐 순풍이었다. 코스피 시장은 사상 최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3년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비록 1일 천하로 어제는 크게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올라간 상승폭의 절반 혹은 3분의 1 정도 그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결국 주가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이 공매도 금지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말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언론은 지금 세 번째 이슈로 청년 이슈를 꼽고 있습니다. 청년 이슈. 그게 무엇일까요? 이 세 번째 이슈는 혁신위원장 인요한이 터뜨렸습니다. 인요한은 혁신위원장이 된 뒤에 많은 혁신안을 내놨죠. 이러한으로는 이준석, 홍준표, 김재원, 김철근 등을 사면하는 그런 사면안. 그건 결국 사면이 잘못된 용어라고 해서 결국 징계 취소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통합 아이디어였는데 솔직히 그리 큰 반향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홍준표에게까지 조롱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인유한이 낸 두 번째 안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그리고 특권 폐지 등 개헌 사항이나 입법 사항이 있지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대중의 관심을 끈 것은 영남의 3선 이상 중진 그리고 윤 대통령 측근들 그리고 당 지도부는 불출마를 하거나 수도권 험지로 출마하라는 공고안이었습니다. 이걸 뭉뚱그려 2호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2, 3, 4호 안쯤 되겠죠. 솔직히 저는 여러 방송에서 이 안은 공관위의 역할, 공관위가 할 일로서 지금은 자칫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권력 다툼으로 비칠 수 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직 총선이 5개월이나 남아있고 공천은 넉 달이나 남아있는데 지금 이러고 나면 중진들이 퇴진이 무슨 감동을 주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약발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사실 이 문제는 혁신이 훨씬 이전부터 물밑에서 논의되던 혁신안으로 누가 공천을 책임지는 공관위원장이 되더라도 결국은 손에 피를 묻혀야 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터였습니다. 공관위원장이 결국은 정치 생명을 몇 사람 끊어야 될 테니까 그거 참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말이 이미 떠돌았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딸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관위원장도 아닌 혁신위원장 인유한이 덜컥 이 문제를 거론했던 것입니다. 그 바람에 권력의 핵심이 바뀌는 혁신은 이제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줄 용퇴 혹은 아쉬운 은퇴도 자칫 불가능하게 됐고 멋진 승부를 통한 신진의 등장도 그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점에서 인유한은 아주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을 한 겁니다. 자신이 제안해서는 안 될 것을 자신이 제안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인유한이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언론이 청년 이슈로 생각하고 있는 정치 세대교체 이슈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비례대표 연령을 30대, 40대로 낮춰야 한다. 그러니까 49살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 나이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과연 사모 혁신한 키워드로 인유한이 내놓은 청년을 위한 변화, 청년을 위한 변화에 맞는 말일까요? 인유한은 아직 혁신위에서 전혀 토론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며 세대 교체돼야 한다. 30대, 40대로 최소한 내려야 한다. 더 젊은 사람으로 상징적으로 내려와도 된다. 그렇다면 그건 20대입니까? 그는 나이 관계없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관계없이 똑똑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당대표를 했던 이준석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정치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 과연 똑똑함일까요? 과거 민주주의를 꽃피운 로마 공화정에서는 의회를 원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현대 민주주의가 발화한 영국과 대통령제가 시작한 초기 미국 의회에서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당대 존경받는 선지식들이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건국의 아버지 55분 중에는 제임스 미들슨 같이 아주 젊은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당시 이민사회에서 나이가 정말 많고 경륜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인들에겐 여러 가지 필요한 자질이 있죠. 지식과 용기, 균형감과 결단력, 정직함.
무엇보다도 소명의식 그리고 희생정신 같은 그런 자질들 말입니다. 그런 많은 자질들이 요구됩니다. 막스 베버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란 책에서 그 중에서도 균형 감각과 열정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균형 감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건 오랜 경험과 높은 도덕률 등으로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균형 감각은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사회, 그리고 앞으로 더 넓게 열릴 신사회에서 비례대표 연령을 일률적으로 30, 40대로 제한한다. 과연 이게 타당한 걸까요?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유아는 젊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무대를 뛰게 해서 그 사람이 해법을 제시해야 당도 관심을 가지고 국가도 좋아진다. 취직 고민, 교육의 문제, 일할 때나 아르바이트생으로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등의 민생 문제,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국회는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자리도 고민하고, 그리고 산업 부분에 어느 부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지도 연구해야 되는 곳이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아르바이트 고민을 해결하는 곳은 아닌 것입니다. 인유한이 국회의원이 뭘 하는 자리인지 착각을 한 게 아니었으면 합니다. 더욱이 비례대표는 국회 전국적인 인물, 참 국회에 필요한 인물이지만 지역에서 당선되기 힘든 전국적인 인물,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유한이 내지른 권력 실세와 중진들의 용토와 험지 출마 요구, 그 요구에 아직 반응을 보이는 중진이나 실세들은 없습니다. 영남권 3선 이상 모두 16분이죠. 그 16명 중에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아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언론은 지금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누릴 영예는 다 누렸다, 이런 말을 언젠가 했다는군요. 그 말을 찾아내서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결심을 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 기사까지 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김기현 대표는 왜 언론으로부터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괜찮은 대표였다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문제는 인유한의 월권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입니다. 인유한은 자신이 직접 당에 권고한 지도부 친윤 영남 중진의 불출마 및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 그 요구에 대해 주말 사이 직접 해당되는 당내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린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령 전화를 돌렸다 하더라도 그런 말은 감추고 하지 않아야 하는데 말입니다. 인유한의 말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당사자들에게 전화를 했다. 결단을 내리라고 여러 명에게 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따라오게 되었다.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나라를 사랑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결단을 내리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인유한 또 민주주의자는 아닙니다. 정말 정치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유한은 기자들이 친윤 핵심이 누군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 알지 않나. 당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글쎄 누구일까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누가 인유한의 등 뒤에서 그에게 귓속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 분명한 것은
설사 권력의 이런 압박으로 물러나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중에게는 이제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중의 감동을 받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자기 희생이지 권력의 칼 끝에 당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그런 마지못해 응한 용태는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요즘 이슈는 국민의힘이 선점을 했습니다. 언론은 강서 보선에서 선약을 먹은 여당이 연일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쉬지는 않습니다. 그는 어제, 그러니까 7일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지를 방문했습니다. 10월 26일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뒤에, 그러니까 12일 만에 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는데 그 약속을 지킨 거죠. 사제 현관의 진열 때에는 바로 그날 10월 26일 추모식 행사에서 박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함께 오솔길에서 내려오는 사진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비서실에서 제작을 해서 사주로 보낸 모양입니다. 박 대통령은 그 사진을 가리키며 대통령께서 좋은 사진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 보수 세력을 뭉치게 한다고 할까요? 실제 현충원 만남 이후에 TK 지지율,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TK에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동안 보수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두고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총선을 앞두고 이제 집토끼부터 단속을 하는 모습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잡음은 불가피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총선 5개월 전 총선 어젠다 전쟁이 불붙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반 동안 여야는 제대로 된 계획입법 하나 못 만들었죠. 사사건건 대립해 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유권자가 내릴 답입니다. 여야 간의 불협화음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절대다수 민주당이 사사건건 부린 몽리 때문인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 일방통행 통치 때문인가? 언론은 이념을 중심으로 극단적 대립을 했다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반국민의힘 기조로 움직일 뿐입니다. 사사건건 국민의힘 반대로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내놓은 3% 경제성장 그 아이디어만 하더라도 반윤석열 기조가 앞서다 보니 이재명과 민주당은 부끄러울 정도의 천박한 경제 지식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하는 마당에 재정으로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발상은 문재인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부자의 몫을 빼앗아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서 만들어야 하는 아주 지난한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만들지 못하면 진정한 좌파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과연 이 나라 중산층의 말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어젠다 선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굵직한 정책 이슈를 쏟아내면서 어젠다 싸움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시티, 공매도 금지만 하더라도, 이 둘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싼 포인트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7%에서 10% 가까이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는 포인트를 쌓았다. 그건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겠지만
앞으로 두세 달 뒤 총선 전국이 벌어지면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언론도 지적하다시피 결국은 민생에 직결된 어젠다를 찾아내는 정당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